사돈, 우리가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하죠.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아 키운 딸을 우리 집안에 들이라니요? 솔직히 격 떨어져서 같이 밥 먹기도 민망하네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부모님의 거친 손과 소박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옆에 있던 예비 신랑요? 그저 자기 엄마 눈치만 보며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3년을 만난 사람의 배신감과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온몸을 떨게 만들던 그때 시장통 장사꾼이라며 멸시당하던 저희 아버지가 조용히 냅킨을 내려놓으며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버릇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시네. 그런데 어쩌나? 사돈이 지금 앉아있는 이 한정식집 건물, 그리고 그쪽 아들이 전세 살겠다고 졸라대던 그 신축 아파트. 그거 다 내가 주인인데. 순식간에 상견례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무시와 오만으로 가득했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자식 키운 장사꾼이라며 무시당하던 저희 부모님의 화끈한 반전과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한 예비시댁의 비참한 최후. 오늘 제대로 속 풀어드립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아버지가 입으신 양복의 소매 끝이 달아 보였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며 저를 키우신 아버지의 손등에는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흉터와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엄마는 평소 아끼시던 낡은 비단 구두를 꺼내 신고는 설레는 표정으로 거울을 보셨습니다. 우리 딸 드디어 시집 가는 날 잡는구나 하시며 웃으시던 그 순박한 얼굴을 떠올리니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박 여사는 방에 들어선 순간부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라도 난다는 듯 대놓고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며 자리에 앉더군요. 예비 신랑 민석이는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정작 자기 어머니의 무례한 태도를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돈, 날이 좀 덥죠? 아유, 그런데 사돈 어른. 그 양복은 어디서 맞추신 건가요? 요즘은 남대문 시장에서도 그런 디자인은 안 나올 텐데. 박 여사의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라 비수였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한 듯 허허 웃으시며 아, 이게 제가 딸아이 대학 졸업할 때 산 거라 좀 오래됐지요. 그래도 제일 좋은 겁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입술은 비열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러게요. 수준이라는 게 참. 숨기려 해도 숨겨지는 게 아니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어디 빠지는 애입니까?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우리 집안도 대대로 교육자 집안인데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 맡으며 자란 처녀를 며느리로 들인다고 하니 제 지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말에 엄마의 젓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애꿎은 물컵만 만지작거리셨죠. 저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너무 심하세요. 저희 부모님 장사하셔서 저 공부시키고 반듯하게 키우셨어요. 부끄러운 일 하신 적 없습니다. 제 항변에 박 여사는 아예 대놓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눈을 부라리는 거니? 이게 바로 가정교육의 차이라는 거야. 시장 바닥에서 막말 듣고 자라서 그런지 예의를 모르네. 사돈, 애를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이 모양입니까? 장사하느라 바빠서 애 방치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 평온하던 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고 계신 걸 보고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나오자 그녀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런 고급 음식 사돈댁은 평소에 구경이나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시장 국밥이나 드시던 분들 입맛에 맞으려나? 아, 그리고 결혼 말인데. 우리 민석이 아파트 전세 자금 3억, 그거 우리 쪽에서 반 낼 테니 사돈댁에서 반 내세요. 시장에서 생선 팔면 돈 좀 모으셨을 거 아냐? 설마 그 돈 아까워서 딸 자식 빈손으로 보내려는 건 아니죠? 그때였습니다. 줄곧 침묵을 지키던 민석이가 한술 더 뜨더군요. 지영아,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없잖아. 우리 엄마가 좀 직설적이긴 해도 다 맞는 말이야. 너희 집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 나도 체면이 서지.
우리 회사 동료들은 다들 강남 사는 여자들이랑 결혼하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이런 인간이었다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찰나 아버지가 갑자기 낮게 깔린 목소리로 웃으셨습니다. 허허. 수준이라. 박 부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준이라는 게 참 흥미롭군요. 아버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평소의 인자한 표정은 사라지고 냉철하고 압도적인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여사는 당황한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라 확인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박 부인, 이 한정식집 청운각이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싸고 유명한 곳인 건 아시죠? 그런데 혹시 이 건물 지하부터 5층 옥상까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박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걸 내가 왜 알아요? 설마 지금 장사꾼 사돈이 이 건물 주인이라도 된다는 헛소리를 하시려는 건 아니죠? 아버지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낡은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밖을 향해 말씀하셨죠. 김 실장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내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와 아버지께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요청하신 자산관리 명세서와 이 건물 매입 확약서 가져왔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 이게 지금 무슨 연극이야? 아버지는 차분하게 서류를 박 여사 앞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연극인지 아닌지는 이 서류를 보면 알겠지. 내가 시장에서 생선 판 건 맞네. 하지만 그 시장이 내 소유고 거기 입점한 점포 200개가 다 내 관리하에 있다는 건 몰랐나 보군. 그리고 자네 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던 그 서초동 신축 아파트. 그거 내가 투자 목적으로 세 채 가지고 있네. 근데 방금 수준 운운했나? 아버지는 얼어붙은 민석이와 박 여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딸이 비린내 나는 손으로 키운 귀한 딸이라서 자네 같은 수준 낮은 집안에는 도저히 못 보내겠네. 김 실장, 오늘 식사비는 이 건물주 이름으로 달아두고 이분들 당장 모시게. 소금 뿌리는 건 예의가 아니니 참겠네만 다신 내 눈앞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박 여사는 들고 있던 손수건을 떨어뜨렸고 민석이는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멸시와 조롱으로 가득했던 상견례 자리가 단 한 장의 서류와 아버지의 서늘한 목소리로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상견례장을 나오는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와 민석이가 사돈. 회장님, 잠시만요. 하며 비명을 지르듯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앞만 보고 걸으셨습니다. 엄마의 어깨를 감싸준 아버지의 큰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저는 식당 복도에 세워진 대형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아깝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방금 본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제 정을 순식간에 말려버렸기에 충분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버지의 전용 차량에 올라타자마자 식당 입구까지 쫓아나온 박 여사와 민석이가 차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조금 전에 기세등등하던 표정은 어디로 갔는지 얼굴 근육을 실룩거리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괴한지 마치 고장난 인형 같더군요. 지영아. 예, 지영아. 내가 농담이 좀 심했지? 응? 사돈 어른이랑 오해 좀 풀자. 차벽에 대고 외치는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석의 김 실장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차는 매끄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박 여사가 민석이의 등짝을 때리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작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너는 왜 저 집안이 저 정도인 줄 몰랐냐며 아들을 타박하고 있었겠지요. 집에 도착한 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셨습니다. 평소엔 그저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 묻히며 사는 게 제일 편하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애비가 좀 더 번듯하게 차려입고 나갔어야 했는데 네 시댁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 옷차림 하나에 사람 근본 무시하는 인간들 밑에 내 귀한 딸을 보낼 순 없잖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니 회장님이니 하는 타이틀보다 딸 자식이 멸시당하는 현장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아파트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아니나 다를까 박 여사와 민석이, 그리고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민석이의 누나인 신우이까지 합세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어디서 급하게 샀는지 모를 초라한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죠. 지영아, 엄마야. 문 좀 열어봐. 우리가 사과하러 왔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들을까 겁나지도 않는지 그녀는 문을 부술 듯이 두드려댔습니다. 저는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니 돌아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요. 그러자 이번엔 민석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 말리지 못한 거, 나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너 없으면 나 죽는 거 알잖아. 우리 다시 얘기하자, 응? 아버님께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우리 엄마 말이 맞다며 제 집안을 수준 낮다고 비하하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번엔 신우이가 나섰습니다. 야,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산다며? 그럼 진작 말을 했어야지. 사람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무례야? 우리 엄마가 당황해서 실수 좀 하신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비권력적인 태도에서 갑자기 본성이 튀어나오는 신우이의 말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문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여셨죠. 문 앞에 찰싹 붙어있던 세 사람은 뒤로 나자빠질 뻔하며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문틈으로 고개만 내민 채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부인, 아까 수준 운운하며 내 딸 교육 타령하셨지? 지금 당신들이 남의 집 문 앞에서 소란 피우는 이 행태가 바로 그쪽 집안의 수준인가 보군. 내 딸이 시장 바닥에서 자라서 예의가 없다고. 아니, 내 딸은 시장 상인들의 땀방울을 보고 자라서 사람 귀한 줄 알지만 당신들은 돈 냄새만 맡으면 자존심도 내팽개치는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여. 박 여사는 아예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노망이 났었나 봐요. 우리 민석이 저 녀석 아버님 밑에서 일 배우면서 효도하게 해주세요. 예? 혼수 5억? 아니요. 저희가 5억을 해서라도 모셔갈게요. 아버지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돈으로 사람 급 나누더니 이제 돈 앞에선 급도 없으시군. 김 실장에게 이미 지시해뒀네. 자네 아들이 우리 쪽 건물에 전세 들어오려던 거, 그리고 자네 남편이 추진하던 시장 상가 납품건. 전부 전면 백지화야. 수준 안 맞는 사람들끼리 엮이면 피곤하니까. 그 말에 민석이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석이의 집안은 겉으로는 교육자 집안이라 자부했지만 사실 민석이의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 제 집안의 돈을 노리고 이번 결혼을 추진했던 것이었죠. 아버지는 그 모든 내막을 이미 조사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제 그만들 가보게. 우리 딸 눈에 눈물 뽑은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일 테니. 아, 그리고 박 부인. 아까 사돈 어른 옷차림 지적하셨지?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명품 코트, 그거 지난달 우리 시장 수입 코너에서 재고 정리로 넘긴 짝퉁이더군. 수준에 맞게 입고 다니게. 아버지는 말을 마치고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문 밖에서는 박 여사가 통곡하는 소리와 민석이가 절규하는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그 어떤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통쾌함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모님을 욕보인 데가, 그리고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려 했던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의 서막이었습니다. 파혼을 선언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제 휴대폰은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민석이의 처량한 구걸 메시지부터 박 여사의 한 번만 살려달라는 장문의 읍소, 심지어는 얼굴도 본 적 없는 민석이의 고모라는 사람까지 나서서 집안끼리 이럴 수 있느냐며 연락을 해왔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번호를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차단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집안과는 그 어떤 인연의 끈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제 결심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인자한 미소를 지우고 당신이 평생 일궈온 거대한 네트워크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으며 쌓아온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신용과 의리로 뭉친 거대한 인맥이었습니다. 민석이의 아버지가 운영한다던 그 알량한 유통회사는 사실 저희 아버지 소유의 상가들의 물건을 납품하며 간신히 연명하던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김 실장을 통해 그간의 거래 내역을 낱낱이 검토하셨고 그들이 납품 단가를 부풀리고 질 낮은 물건을 섞어 팔아온 정황을 포착해내셨습니다. 지영아, 세상을 우습게 보는 놈들은 자기가 만든 덫에 자기가 걸리는 법이란다. 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건네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네 집안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상가에서 민석이네 회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간의 부정 납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되자 박 여사가 그토록 자랑하던 교육자 집안의 가식적인 껍데기는 순식간에 벗겨졌습니다. 민석이의 아버지는 아버지를 찾아와 시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빌었지만 아버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네 부인이 내 딸에게 했던 그 수준 높은 말들, 자네도 가서 직접 들어보게나. 아버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가장 가관이었던 것은 민석이의 태도였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하자 그 비겁한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더군요. 민석이는 제가 다니는 회사 앞까지 찾아와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미친 거야. 나 엄마랑 인연 끊을게. 제발 아버님 마음 좀 돌려줘.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며 자기 안위만 챙기려는 그 추악한 모습에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민석아, 내가 아까 말한 그 수준이라는 거. 이제야 알겠어. 너와 내 가족의 수준은 딱 여기까지야. 돈 앞에선 부모도 버리는 그 천박함. 그게 바로 너희의 본질이야. 저는 차갑게 그를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박 여사의 몰락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녀가 주변 지인들에게 며느리 집안이 강남 건물주다라며 미리 떠벌려 놓았던 탓에 파혼 소식과 함께 남편의 사업이 망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녀는 동네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아버지께 부탁해 박 여사가 평소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들과 옷들이 전부 짝퉁이었다는 사실을 익명 커뮤니티에 터뜨리자 그녀의 가짜 인생은 완전히 조각났습니다. 그녀는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살던 집을 내놓고 변두리 월세방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시장통의 단골 국밥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낡은 양복 차림이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지영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사람의 됨됨이는 평생을 가는 법이다. 너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라. 그저 그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이 올라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란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며 웃었습니다. 저는 파혼의 상처를 딛고 아버지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현대화 프로젝트를 맡으며 저는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손이라며 멸시받던 아버지의 그 손이 사실은 수천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성스러운 손이었다는 것을 저는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반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박 여사는 이제 시장 지하 상가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토록 무시하던 장사꾼들의 밑바닥 인생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민석이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도박에 손을 댔다가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겠지요. 저는 오늘 아침 아버지가 새로 매입하신 건물의 꼭대기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시장 입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수준이란 화려한 명품 코트나 강남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마음과 땀의 가치를 아는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파혼 후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석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생긴 공허함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억압받았던 제 자존감과 행복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죠. 저는 아버지의 권유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소유의 시장 건물 관리 및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장통 장사꾼의 딸이라는 비아냥이 이젠 시장을 변화시키는 젊은 리더라는 자부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장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녹아든 거대한 생명체였죠. 새벽 4시 왁자지껄한 경매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늦은 밤까지 좌판을 정리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땀의 가치, 정직한 노동의 소중함,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넉넉한 정. 그 모든 것이 박 여사가 평생을 자랑하던 고급스러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삶의 품격이었습니다. 저의 첫 프로젝트는 청년 상인 육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시장에 젊은 감각과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활력을 되찾는 것이 목표였죠. 젊은 상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저희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 그리고 저의 열정이 더해져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허름했던 시장 골목에는 예쁜 카페와 수제 공방들이 들어섰고 주말이면 젊은이들이 찾아와 북적이는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장통 처녀라며 저를 멸시했던 민석과 박 여사의 비웃음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먼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석이네 집안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철저한 조치로 민석이네 회사와의 모든 거래가 끊긴 것도 모자라 그동안의 부정 납품 건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휘말리면서 그들은 재정적으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민석이 아버지는 투자했던 사업까지 줄줄이 실패하면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끝은 언제나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불길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박 여사와 민석이 그리고 그 뻔뻔한 시누이까지. 그들이 상견례 자리에서 제 부모님께 내뱉었던 독설과 오만함은 이제 그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시장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박 여사가 그토록 신성시하던 가족의 결속이었습니다. 돈이라는 윤활유가 사라지자 그들의 가식적인 평화는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민석이 아버지는 사업 실패와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알코올에 의지하게 되었고 매일 밤 박 여사와 고성을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상견례에서 입만 조심했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됐어. 라는 남편의 비난에 박 여사는 당신이 무능해서 사업 망해놓고 왜 내 탓을 해. 라며 집안의 가구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들이 살던 변두리 월세방은 매일같이 비명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비겁한 민석이는 어땠을까요? 그는 끝까지 저에게 매달리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을 거라 믿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회사 보안을 강화하자 그는 급기야 저희 아버지의 시장 집무실까지 찾아오는 무모함을 보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지영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시장 상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연기를 하는 그를 보며
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던지셨습니다. 자네, 내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건물을 사랑했군.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부모를 욕볼 순 없는 법이야. 자네 수준에 맞는 곳으로 가서 살게.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민석의 뒷모습은 그가 상견례 날 보여줬던 그 오만한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그저 한 마리의 비굴한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신우이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녀는 상견례 날 제 통장 잔고를 보고 사색이 되어 태세를 전환했던 그 속물 근성의 결정체였죠. 그녀는 자기 집안이 망하자마자 교제하던 부잣집 남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집안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단칼에 이별을 고했죠. 그러자 신우이는 제 SNS에 들어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 돈 좀 있다고 유세 떨지 마라 등등.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선임해 그녀를 고소했습니다. 선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 취조실에서 제 변호사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합의금 대신 그녀의 법적 처벌을 택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박 여사에 대한 기막힌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시장 지하 창고에서 일하며 상인들이 버린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나 흠집난 채소들을 몰래 챙기다 걸렸다는 것이죠. 평소 격식과 수준을 입에 달고 살며 시장 사람들을 비린내 나는 장사꾼이라 경멸하던 그녀가 이제는 그들이 버린 음식물에 손을 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상견례 날 저희 아버지의 낡은 양복을 보며 비웃던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빈곤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침잠해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직접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가치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들이 가장 경멸하던 삶을 직접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저들이 불쌍해 보이니? 아니란다. 저들은 지금 본인들이 심은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것뿐이야. 타인의 고통을 비웃었던 자들은 자신의 눈물에도 동정을 받지 못하는 법이지. 아버지의 말씀은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제 인생의 배경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복수의 완성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니까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자란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누구에게도 수준이라는 말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수많은 상인과 주민들이 모여 저희 아버지를 연호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뜨거운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진정한 수준이란 바로 이런 것임을.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고귀한 마음 말입니다. 그 시각 박 여사는 시장 구석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와 아버지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비린내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영혼의 높낮이를 뜻하는 것이었음을 저는 새로운 인연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혼 후 6개월 저는 시장 현대화 프로젝트의 파트너사로 참여하게 된 한 건축 설계 사무소의 대표 성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명문대 출신의 촉망받는 건축가였지만 시장 상인들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그들의 동선을 고민하고 낡은 건물의 역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영 씨, 이 시장 골목의 돌담 하나에도 상인들의 30년 세월이 담겨 있네요. 이걸 허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더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성진 씨가 진지하게 묻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석이와 그 가족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남자처럼 타인의 삶을 깊이 있게 응시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는 제가 시장 상인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오히려 존경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땀으로 일군 터전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지영 씨가 정말 멋집니다. 라는 그의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상처의 흉터까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진 씨를 처음 보신 날, 그가 신고 온 날 같지만 깨끗하게 닦인 구두를 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자네 사람 귀한 줄 아는구먼. 아버지는 단박에 성진 씨의 진가를 알아보셨고 두 사람은 시장 앞 허름한 국밥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금세 의기투합했습니다. 명품 코트와 수입차로 치장하고 아버지를 무시하던 민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어른들의 교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쓰레기들은 쉽게 청소되지 않는 법이죠. 제가 성진 씨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지하 단칸방에서 비참하게 연명하던 박 여사와 민석이가 최후의 도박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성진 씨와 약혼한다는 소문을 듣고 성진 씨의 사무실과 부모님 댁까지 찾아가 저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비방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여자 집안 사실은 시장 바닥 장사꾼 출신이라 근본이 없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돈 때문에 파혼한 지독한 여자다라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입니다. 심지어 박 여사는 성진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자선단체 행사장에 남루한 차림으로 나타나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연기를 했습니다. 내가 저 지영이라는 애한테 사기를 당해서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면 큰일 난다. 라며 바닥을 굴렀죠.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진 씨의 가족들은 박 여사 같은 수준 낮은 인간들의 선동에 휘둘릴 만큼 천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진 씨의 어머니는 소란을 피우는 박 여사를 차분하게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비서에게 지시해 박 여사가 그동안 저희 집안에 저질렀던 만행과 부정 납품 증거 그리고 상견례 날의 녹취록이 담긴 파일을 건네주셨습니다. 부인, 사람의 수준은 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뱉은 그 거짓말들이 당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성진 씨 어머니의 서늘한 일침에 박 여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최후 발악은 완벽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고 판단하고 그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간의 상습적인 갈취 미수와 악의적인 비방 행위가 인정되어 박 여사와 민석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나가는 민석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절망이 서려 있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토록 수준을 따지던 그들이 결국 도착한 곳은 차가운 감옥의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버지와 성진 씨와 함께 시장 건물의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노을이 지는 시장의 풍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성진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 이제 가짜들은 다 사라졌어요. 우리 이제 진짜 아름다운 것들만 보고 살아요. 아버지는 멀리 시장 상인들이 퇴근하며 나누는 인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말이다. 남을 깎아내려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을 세워주며 내가 함께 높아지는 거란다. 저 밑바닥에 떨어진 자들은 평생 그걸 모르고 죽겠지.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단순히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 단어를 몸소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록이 되었죠. 성진 씨와의 결혼식이 결정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는 평소의 검소함을 잠시 내려놓으셨습니다. 내 딸을 비린내 나는 손으로 키웠다고 비웃던 자들에게 진짜 귀하게 자란 자식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구나. 아버지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시가 아니라 딸을 향한 미안함과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아버지가 소유한 빌딩의 야외 옥상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은 성진 씨가 직접 설계하여 현대적인 감각과 시장의 전통적인 따뜻함이 공존하는 환상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었죠. 식장 입구에는 화려한 화환 대신 우리 시장 상인들이 직접 정성껏 키운 화분들과 정겨운 메시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시장의 자랑 지영아, 행복해라.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상인들의 진심 어린 외침은 그 어떤 고가의 장식보다 예식장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거울을 보던 저는 문득 상견례 날을 떠올렸습니다. 엄마의 낡은 비단 구두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던 박 여사의 그 비열한 눈빛. 하지만 오늘 제 발에는 성진 씨가 직접 디자인하고 장인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구두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명품이 아니라 저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한 땀 한 땀 박힌 진짜 명품이었죠. 그런데 예식 시작 직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실형을 살고 가석방되어 나온 지 얼마 안 된 민석이의 누나, 그 오만하던 시누이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낡고 해진 옷차림에 초췌한 얼굴로 예식장 구석에 숨어 저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들려 있었죠. 보안 요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잠시 그녀를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서자마자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지영아. 아니 사장님. 저희 엄마랑 민석이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감옥 안에서도 서로 탓만 하며 싸우고 있어요. 저라도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사람을 돈으로만 보고 내 부모님께 못할 짓을 했어. 우리 집안이 망하고 나서야 알겠더라.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과분한 사람이었는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예전에 준 선물들을 팔아 겨우 마련했다는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를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아이 낳으면 신기라면서요. 저는 그 신발을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사과는 받았으니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본인의 삶을 사세요. 타인을 멸시하며 얻는 가짜 우월감 말고 진짜 본인의 삶을요. 저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완벽한 무관심의 목소리로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마침표였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저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최고급 양복을 입으셨지만 그 손에 박힌 굳은 살만은 여전하셨죠. 저는 그 손이 자랑스러워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객석에는 성진 씨의 품격 있는 지인들과 우리 시장의 상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교수와 생선 장수가, 대기업 임원과 야채 장수가 함께 웃으며 저희를 축하해주는 그 광경은 제가 꿈꾸던 진정한 수준의 완성이었습니다. 성진 씨의 아버지는 축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브랜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이 만드는 것입니다. 제 며느리가 된 지영 양은 시장 바닥에서 가장 고귀한 인성을 배운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가문에 이런 보석 같은 사람이 들어온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예식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저희 부모님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결혼 후 제 삶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성진 씨와 함께 시장 현대화 프로젝트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전통시장의 혁신가로 불리며 각종 강연과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침이면 아버지의 시장에 나가 상인들과 국밥 한 그릇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린내 나는 손을 잡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손들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반면 감옥에서 나온 박 여사와 민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원망하며 지방의 작은 공사 현장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 라는 망상 속에 살며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고 민석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매일 밤 술로 세월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 왜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시장 바닥보다 더 낮은 곳으로 떨어졌는지 말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상견례 날의 그 악몽 같은 기억도 이제는 빛바랜 사진처럼 아스라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이 제 인생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전국적인 시장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상생 경영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정체성의 뿌리는 여전히 새벽 시장에 찬 공기와 상인들의 정겨운 육지거리가 오가는 그곳에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아버지와 함께 시장 골목을 걷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여든을 바라보시는 고령이 되셨지만 여전히 시장 상인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낡은 천막을 손수 고쳐주시는 시장통 회장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지나가면 상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따뜻한 캔커피나 갓 구운 떡을 내밉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의 대학 졸업시켰습니다. 지영 사장님 이번에 새로 만든 온라인 몰 반응이 최고예요. 이런 인사들을 들을 때면 제 가슴 한구석은 뜨거운 무언가로 가득 찹니다. 박 여사가 그토록 경멸하던 비린내 나는 사람들이 제 인생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죠. 어느 날 오후 제 집무실로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도 없는 그 편지 안에는 낡은 신문 가십기사 한 장과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벌어진 사기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이 서울의 유명한 재력가와 사돈지간이다라며 동네 사람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죠. 사진 속의 여성은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진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여전히 과거의 허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을 속이며 사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지영아, 민석이는 도박 빚에 쫓겨 자취를 감췄고 아빠는 병원비가 없어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고 있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벌을 죽을 때까지 받는 중이야. 부디 너만은 우리 같은 가짜 인생을 살지 마라.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아마도 가석방 후 홀로 밑바닥 삶을 버텨내던 신우이였을 겁니다. 저는 그 편지를 조용히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동정심보다는 씁쓸함이 앞섰습니다. 만약 그들이 상견례 날 제 부모님의 거친 손을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따뜻한 한마디만 건넸다면 지금쯤 그들은 저희 가족과 함께 이 풍요로운 행복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자신이 내뱉은 말과 행동으로 빚어지는 그릇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지는 순간까지도 몰랐던 것이죠. 저는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시장 입구의 낡은 생선 가게 자리에 갑니다. 그곳은 이제 현대적인 디자인의 시장 박물관으로 변해 있지만 입구에는 아버지의 낡은 생선 상자를 형상화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 동상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는 이 나무 상자 하나로 세상을 얻으셨단다. 사람들은 비린내가 난다고 피했지만 할아버지는 그 비린내 속에서 정직한 땀의 향기를 맡으셨어. 너희도 커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지갑이나 옷차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을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아이들은 맑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얼굴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가 번집니다. 3년 전 상견례장에서 비참하게 무시당하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는 수천 명의 상인을 지키는 거목이 되셨고 그 딸인 저는 그 거목의 씨앗을 전국으로 퍼뜨리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년 상견례의 날이 돌아오면 그때 그 모진 말을 들었던 한정식집을 통째로 빌려 시장 상인들을 모시고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는 그날만큼은 가장 비싼 양복을 입고 가장 낡은 아버지만의 행운의 구두를 신으십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장사꾼이라 비웃어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흘린 땀이 이 나라를 키웠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닦았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상인들의 환호 소리는 식당을 넘어 시장 골목까지 울려 퍼집니다. 이제 이 긴 사연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속풀이 극장 시청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박 여사와 민석이를 만납니다. 그들은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짓밟으며 자신들이 정한 수준이라는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려 들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휘두르는 것은 칼이 아니라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면 그 종이 조각은 결국 바람에 날아가 버릴 뿐입니다. 진정한 명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도 잃지 않는 인격,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책임지는 태도. 그것이 바로 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명품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무시를 당해도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하늘은 반드시 여러분의 땀방울을 기억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통 부모님이라 무시하다 건물주인 거 알고 기절한 시댁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영 씨 같은 찬란한 승리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